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교수가 현재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에 부닥친 1970년대와 비슷하다라는 진단을 내놨네요. 어떤 점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몇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 오일 쇼크라는 것이 그때 이제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촉발됐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오일 쇼크라는 단어가 이제 생겨가 됐죠. 네.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이제 주저앉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태들이 발발이 됐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이제 그 금리를 조정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실패했다라는 거죠. 실패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13%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었던 당시 상황인데 지금도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양한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조금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네. 이를 잡기 위해서 현재 지금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를 연상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당시에도 네. 그러한 통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던 것을 2021년에 옥죄냐 안 되느냐라고 했다가 실기를 잠깐 했죠. 어떤 실기를 했냐라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21년 초반만 하더라도 평균치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풀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목표치를 이제 딱 절대치는 2.5를 했었는데 평균 2.5를 한다라고 하니 그 전에 절대적으로 낮았던 레벨이 위에까지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된다라고 신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장은 2021년에 자산 시장의 버블이 더욱더 가속화됐었었죠. 그런데 2021년 하반기에 말을 또 바꿉니다. 네. 절대치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계기가 마련이 됐죠. 어찌됐든 지금 네. 이제 상황에 대해서도 과연 중앙은행의 어떤 이러한 그 정책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라는 논쟁들이 있고 있는데 퍼거슨 교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좀 잘해라 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경고를 보냈다.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동에 오일 쇼크가 터질 때 네.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폭탄을 맞아서. 그 유명한 아웅산 사태, 아웅산 미얀마. 사태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원래 서상철 교수님이라고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동력자원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에너지 부죠. 지금은 에너지 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하나의 부처로 해서 서상철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아웅산에서 폭탄이 터진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네. 그만큼 국제 유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 부처까지 두고 있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세계 경제에 예상치도 못한 돌발 변수가 왔다. 이런 점들이 많이 흡사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이 퍼거슨이라는 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달리 본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르다. 같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이 다른 무슨 가격면에서 한번 보면요. 당시에 70년대에 유가가 1배럴당 1달러가 안 했습니다. 몇 센트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30배럴까지 올랐거든요. 무려 30배가 올랐어요. 네. 지금은 국제 유가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지만 80달러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30달러였으니까 2배 반이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덜 올랐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거시경제 상황인데요. 당시에는 이 오일 쇼크를 만들어낸 전 핵심적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금이 다 떨어져서 금을 무조건 달러로 바꿔주기로 하는 이른바 금태환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 때문에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것이거든요. 1971년에 이 베트남 전쟁을 견디다 못해서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유가 때문에
달러가 떨어진 게 아니라 먼저 달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제 유가 그러니까 달러에 몰려있던 돈이 국제시장으로 갔고 거기다가 중동전까지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인과 그 파장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패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세계가 고통을 겪었다. 금리도 올라갔다. 이런 면에서는 흡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하루 1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했어요. 국제유가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다시 뛰었죠? 뛰었다 다시 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9월 달에 10만 배럴 증산을 얘기했다가 10월부터 다시 1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 이유를 내세운 게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퍼내지 않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많이 퍼냈는데 수요가 둔화된다라면 유가는 떨어지게 되죠.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유가 기준으로 보면 81달러 수준이고 전일 대비해서 무려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도 조금 고점 대비해서 꺾였거든요. 천연가스 가격도 고점 대비 한 15% 정도 꺾였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제 북반구 소위 말해서 지구의 이제 북반구가 이제 겨울에 들어가니까 이 난방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는데 몇 가지 이제 좀 사태들이 있었죠. 일단 천연가스만 놓고 본다라면 유럽 재고가 생각보다는 좀 있어서 올겨울을 넘기기에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제 잠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게 된다라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새롭게 재고 부족이 되고 만약에 올겨울이 너무 춥다라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절대 레벨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있고요. 그 전부터 유가는 먼저 꺾였어요. 천연가스 가격은 좀 뒤늦게 꺾였지만 네. 유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유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네. 수요와 공급 측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둔화감 때문에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뭐 중국 봉쇄라든지 어떤 이런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수요는 좀 감축할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우리가 원유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원유 쪽에 투자하시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심지어 2020년에 유가가 떨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투기 세력들이 유조선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 2년만 버티면 몇 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다 이겼죠. 그런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 중순서부터는 미국의 QT 대차 배축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일단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올 봄에 러시아가 그 가스관을 잠그기 전부터 유가는 한번 100달러 넘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서니까 유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 같은 거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면 현재 레벨에서 유가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나름대로 또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다시 이제 유가가 뭐 100달러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채우긴 해야 되는데 전략 비축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급격하게 채울 뭐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수요가 좀 둔화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질적인 의미에서요. 오페크는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 정산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희망적 시각에서 볼 때는 감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내용을 보면 정확한 워딩은 8월 달로 돌아가는 겁니다. 8월 달로. 8월 달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9월 달에 10만 배럴을 늘리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는 거예요. 자, 8월 달 말에 오페크의 생산량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오페크 국가들이 유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조금씩 정산을 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게 바로 8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정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싹싹 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배를 늘려준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추락하고 있고
수요 감축 우리 차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국제 유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지금 석유를 사가겠다는 사람이 부족한 수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9월 달에 일시적으로 늘렸던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8월 달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제 유가 지금 배럴당 80달러 선도 지금 붕괴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2월 24일인데 네. 그때 국제 유가보다도 국제 유가는 더 뒤로 후퇴해 있고 더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한시 앞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국제 유가를 90달러 선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가 많이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 속에 네. 긴축으로 인해서 많이 석유 수요가 많이 줄었고 특히 중국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네. 현 경제 상황에서는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10만 배를 줄인 것이 감산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뭐 조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표현하면 뭐냐면 어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동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줄어들죠. 싸게 기름을 뗄 수 있는데 굳이 뭐 어렵게 태양광 같은 경우 설치해도 설치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낮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랜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과 그랜저 가격이 비슷한데 좀 보조금 받아가지고 아이오닉이 좀 비싸거든요. 네. 근데 10년 타야 그랜저 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수요 둔화 외에도 이렇게 국제 유가를 지금 잠시 또 떨어지긴 했지만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겠죠. 날씨가 이제 추워지게 되면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천연가스로 그 난방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생각보다 유럽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잠근 거를 좀 장기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최근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천연가스 주고 그 대신 내내 독일에서 남는 전기를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지금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제 유럽 입장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버틸만 한데라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제. 그러니까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유가를 러시아 수입산 수입에 대해서는 상단을 막아놓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정치적인 해법을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복잡 다양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이죠. 국제 유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네.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가격 상한제라는 것을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을 했고 네. 그것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것은 하나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카르텔이죠. 사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사지 않겠다. 그러면 국제유가 이 가격 상한제가 성공을 하면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러시아가 여기에 가만히 있겠느냐. 러시아가 또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유 공급자인 러시아와 또 수요자인 다른 G7 유럽 국가들이 힘겨루기인데 거기서 만약에 유가 상한제를 주장하는 G7이 이긴다면 문자 그대로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네. 지금 러시아가 벌써 최근에 가스관을 잠궜지 않습니까? 네. 바로 유가 상한제에 대한 보복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아예 원유를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유가는 미국과 이 러시아에 보이지 않는 원유 상한제를 둘러싼 전쟁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쉽게 되는 게 러시아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나름대로. 네. 지금 이제 당장 식량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식량 재개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식량 관련주들이 식량 가격이 오늘 다시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안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었는데 수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북해를 봉쇄하겠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G7이 결정한 원유 상한제에 현재 정부 당국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거기 참여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보복이라는 단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뉘앙스의 보복을 단어들을 좀 하겠죠.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제 뭐 국제 정세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너지 이런 원유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정말 다른 나라들을 그 쥐락펴락하는 그런 형세인데 지금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중국과 인도도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가지고 재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재미라고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중국이 중국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쪽들에 대해서 조금 좀 싸게 네.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라는 게 한번 이 가스 송유관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출을 하게 되면 이걸 중간에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잠근다라는 거는 뭐죠? 시추하는 것을 이제 폐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계속해서 기름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니까 네. 올라오는 거를 처음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기름을 못 보내게 되면 처음에 그거를 이제 올라오는 거를 채워놔야 되잖아요. 일단은 보관해야 되는데 이 저장 시설이 꽉 차게 되면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고가 안 쌓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게 중국과 인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더 싸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네. 지금 오히려 러시아는 전쟁 이전보다 원유 시출량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채굴량이 늘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러시아 이 원유에 대한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대략 중국이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게 51조 장기 계약도 얼마 전에 맺었죠. 이런 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암만 뭐 가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그 상당한 돈을 이 에너지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동안 이 가스 공급 대금을 받을 때 달러는 싫다, 루블화로 줘 이랬잖아요. 이번에 중국과 가스 공급 대금을 루블, 위안화로 받는 걸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만 전해지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속 보도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했다라는 정도의 기사인데 네. 어떻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미국의 기축통화의 반기를 드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를 통해서 원유 결제를 이제 달러로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원래 중국 같은 경우 무역 대금을 위안화로 하려고 굉장히 한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다양한 방해로 인해서 그걸 못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먼저 이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도 지금 이번에 국제결제은행에서 빠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루블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합의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은 어쨌든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루블화나 위안화로 서로 결제를 해도 결국은 두 나라의 그 통화가 두 나라 간을 넘어선 다른 나라에서 통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다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다 국제 금융시장에 계좌를 다 동결해 놨어요. 네. 근데 무기를 사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루블화로 무기를 파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북한에까지 가서 포탄을 물물로 좀 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루블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루블화의 국제 공인, 미국은 이 루블화를 붕괴시켜서 러시아 경제를 옥죄겠다 그러는데 그나마 가스나 석유를 사올 때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지금 유럽 국가들에도 다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바꿀 정도의 그런 메가톡급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과대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물꼬를 텄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 나라의 거래는 워낙 특정한 거래고요. 그것이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국 내부에서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나 바로 중국 국경 넘어서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루블이나 위안화는 네. 근본적으로 세계에 많이 보급돼 있지 않은 데다가 통화 가치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안정성이 지금 담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그러나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통화 독립, 기축 통화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그런데 요즘 지금 달러 강세가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로 돈이 더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은 스트롱 달러, 달러의 세계 지배 현상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유럽의 에너지 대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유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이 됩니다. 천연가스를 우리도 대부분 수입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재고가 조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적정 재고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재고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다소 우려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는 전체 우리 에너지 자원 중에 한 10%밖에 차지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석유를 많이 쓰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여기서 얘기하는 천연가스는 LNG입니다. 우리가 LPG와 LNG를 좀 구분할 게 LPG 주로 이제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이거는 석탄 석유에서 나오는 게 LPG고 그걸 기화시킨 게 LPG고요. 네. LNG는 천연가스 상태로 있는 게 LNG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LPG와 LNG를 같이 쓰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부족한 건 LNG인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LNG 인도하고 있는 가격이 그렇게 국제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낮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이제 양이 부족한 거지 천연가스로 인해서 국제 가격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그 배가 유럽 쪽으로 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겨울을 넘기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정부 당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 천연가스라는 게요.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 그동안에 많은 의존을 하면서 노드 스트림을 비롯한 가스 관을 직접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바로 오거든요. 그게 가격 단가도 싸고 시간도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 노드 스트림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거의 도입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원유 상한제에 그 동조를 하면 네.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이 LNG를 배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배로 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그 기지 LNG를 가져오면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일반 상품처럼 그냥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LNG 선에 의해서 LNG 저장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도 LNG를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유럽으로 돌리려야 당장에는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국제 그 천연가스 요금이 올라가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지금 차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금이라는 게 장기 계약의 이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스공사나 또 한전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국내 천연가스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아껴 써야겠죠? 아껴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조선업종이죠. 지금 현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천연가스를 이제 부피가 크잖아요. 가스니까 그걸 이제 액화시켜서 영하 160도로 그 얼리면 이게 물로 변합니다. 가스가. 물로 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송하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중동을 지나게 되면 밖에 온도가 40도면 그 밖에 온도와 그 안에 있는 그 천연가스 온도가 200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내줄 수 있는. 근데 네. 이게 더군다나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배를 때리잖아요. 그럼 200도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충격이 오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 LNG선을 대거 수주하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이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LNG선을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만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원천 기술, 그 설계의 특허는 유럽이 프랑스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는 많이 하고 조선사들이 많이 따오지만 네. 그 상당수의 이득은 또 유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술 문제도 특허료 5%를 내야 됩니다. 아이고 예. 아쉽네요.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일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현재로서는 0.25% 빅스텝을 할 것이 대세다. 이게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인데요. 네. 지난 7월 달에도 0.5%포인트 올렸으니까 이번에 또 올리면 이제 기준금리가 1%가 되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달러가 이상 강세 현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유럽이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올리는데 유럽이 안 올리다 보니까 유로와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초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환율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바로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연동이 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데 유럽이 환율을 금리를 못 올리는 데는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죠. 나라가. 유럽 연합 여러 사정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로 모여 있다 보니까 라가르드 ECB 은행 총재나 그 통화 정책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 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사실 러시아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그쪽은 이제 경기 침체로 고생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느냐. 그 대목 때문에 사실상 라가르드 총재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저는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이 달러 안정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쪽 사정이지만 지금 현재 그쪽이 워낙 갖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팔 입고 다니고 하는 상황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네. 그렇지만 이쪽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 페러티 1대1 그 유로화 대비 달러 기준이 깨져버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초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속된 말로 이제 3쿠션을 맞은 거죠. 그쪽이 약세니까 미국이 강세고 우리가 약세로 되고 있는. 너무 지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위안화의 약세라든지 뭐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몇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유로화로 연동된 3쿠션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불안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유럽이 이번에 빅스텝을 밟아서 이 기조를 좀 꺾어줬으면 우리나라 시간 11시 한 15분쯤 아, 네. 발표가 되니까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유럽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줄수록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원하지만 유럽은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렸다가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빅스텝으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일단은 뭐 높은 점수 줘야 되겠죠. 네. 예.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면 하는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전화 꼭 드려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을 좀 보니까 주춤했습니다. 오늘은. 맞죠? 예, 일단 뭐 주춤해도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1380원대라 네.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괜찮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1,400원대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는데 어떠한 숫자가 찍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더 문제라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네.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옮겨놓은 걸 보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쪽에서 보면 전형적인 강한 상승하는 주가 차트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 이 추세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계속 날아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멈추지 않는 이상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갖다 대든지 간에 시장은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방향이 일단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멈춰서 다시 1,350원대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최악을 벗어났다라고 안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 제 지인도 11월에 미국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여행보다는 자녀분들 유학 보내신 분들.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 지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럼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추세가.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뭐 몇 가지 조금 뭐 지금 이제 유럽부터 오늘부터 유럽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겪게 된다면 이 기조가 이제 꺾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꺾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꺾이는 요소들이 몇 가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꺾이는 시장이 일단 꺾이는 걸 봐야 심리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환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부에서는 중국이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재무부 정서라는 트레저리를 상당히 매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통화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전면전을 앞두고 그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요. 아주 네. 황당무계하게도 한국을 골탕 먹이려는 뭐 그런 얘기도 한 방송은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뭐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저는 이 모든 그 주장은 억측이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현재 중국이 미국 국채를 1조 7천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9천억 달러대로 줄었거든요.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왜 줄었느냐? 한마디로 미국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저가 중국 국채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도 그때부터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패턴이다. 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으로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빠져서 별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또 경상수지 흑자도 많이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네. 중국 자체적으로도 좀 유동성이 필요했고 그런 어떤 순수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충격으로 다가올 거면 그 이제 중국이 파는 거에 대한 그 매수자가 없어야죠. 다행히도 일본이 구원군으로 나서서 그것을 지금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뭐 각각 상황은 다르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 그걸 매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본이 그걸 다 대부분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인위적으로 이걸 매각해가지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 연휴에 유럽 출장을 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산 엑스포 대통령 특사로 가는 건데 마침 이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ARM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가 이거를 인수합병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샀으면 좋겠다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ARM이란 회사는 영어로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일단 단순한 최고가 아니라 특히 패블리스들의 그 설계 기술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절대 강자예요.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은 네. 지금 패블리스들한테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대만의 TSMC에 아주 밀려 있거든요. 밀리죠. 그게 패블리스로부터 주문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RM을 인수하게 되면 완전히 패블리스 시장을 장악해서 삼성전자가 대박이 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ARM은 지금 한국계 일본인
뭐 이미 기화를 했죠. 마사요시 손이라는 손정희 씨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식을. 오, 네. 근데 이것을 원래 팔기로 해서 엔비디아하고 메가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 영국 정부에서 이게 독점이다. 아.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ARM이 같은 반도체 설계회사란 말이죠. 근데 삼성은 그렇지 않고 제조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규제에서 풀려나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과연 손정희 회장이 네. 얼마만큼의 돈을 부를 것이냐. 그 손정희 회장 대단한 그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요? 더군다나 최근에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좀 세게 부를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ARM을 인수할 자금력이 부족하다라는 건가요? 자금력은 부족할 수 충분하다고 있다라는? 보는데요. 네. 아무리 자금력이 충분해도 싸게 사와야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독점을 우려하는 일각에서는 단독 기업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인텔하고 공동으로 막 인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면 인텔은 상당히 좀 어려울 당황할 수 수도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서 그 대목을 손정희 회장이 지렛대로 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일단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은 현재 50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조고요. 네. 삼성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약 한 100조가 넘는 걸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찰만 예, 현찰만 100조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것은 한 16조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삼성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어쨌든 삼성이 끌어모으려면 뭐 50조 정도 끌어모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손정희 인텔 입장에서는 삼성이 혼자 가져가는 것보다는 야, 이참에 우리도 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좋을 거고 손정희 회장 같은 뭐 소위 말하는 장사꾼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재밌는데 한번 가격 경쟁 붙여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삼성이 이게 지금 박사님 처음에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게 삼성이 메모리에서는 세계 1위인데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면 20%밖에 안 돼요. 또 점점 줄어가죠. 점점 줄어갑니다. 근데 네. 메모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컴퓨터에다 메모리 칩을 꼽잖아요. 네. 정형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강한데 팹리스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TSMC가 시장 점유율 50%고요. 그 삼성은 10%대예요. 2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계 기술이 있어야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시장이 뛰어든다라고 삼성전자가 오래전부터 밝혀왔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수율이 소위 말해서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이제 막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게 된다라면 일거에 정말 그 시장 점유율을 확 땡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돈은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수할 자금력도 뭐 있을 것 같고 독과점 문턱도 사실 뭐 넘어갈 수 있다고. 근데 아까 어떻게 보면 뭐 인텔 같은 데서나 미국 같은 데 시비를 걸 수가 있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쪽에서 그렇군요. 니네가 혼자 가져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이 손정희 회장과 좀 가격적인 면에서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가격보다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독과점 문제를 넘는 게 의지만 있다라면 넘을 관문이 많네요. 네, 이거를 예, 그럴 것 인수를 하기 같습니다. 위해서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